내가 유리한 분포에서 베팅을 했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어느 쪽이 될 건데 요거를 때려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버퍼를 많이 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또 현실에서는 중요해지는 거죠. 그거를 투자 쪽에서는 뭐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이 라쿤 자산운용이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잘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출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확률적 사고의 힘.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뭐 완전 농담은 아니고. 진짜로요? 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네네. 일단 뭐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퀀트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데 퀀트가 결국은 하는 일이 이번 분기에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 30개 혹은 네. 40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쭉 넣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확률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뭐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책 내용을 좀 다룰 텐데 오늘은 확률적 사고의 힘입니다. 요게 되게 좋은 책이고 저도 되게 유익하게 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 확률적 사고의 힘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인데 뭐랄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뭐 산업의 뭐 기술 동향 이런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론이 한 달 후 혹은 일주일 후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경로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매일매일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이 주가 변하는 이유를 놓치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일의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면 안 하는 게 답인 건가? 뭐 그러면 그냥 뭐 차트만 보고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확률적 사고라는 게 어느 정도 되게 유익한 대답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일 혹은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그 예측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펀더멘탈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 펀더멘탈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좋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유리한 확률인 경우가 있고 불리한 확률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확률은 반반인데 이게 좋을 때는 앞으로 2배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도 한 뭐 반토막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을 때 2배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좋아도 한 마이너스 15%, 20% 정도가 되면은 되게 싸서 더 이상은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리한 확률 분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유리한 분포에서 베팅을 했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어느 쪽이 될 건데 요거를 때려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유리한 확률 분포인 어떤 베팅 아이디어를 뭐 주식으로 치자면 뭐 종목이 될 거고 그런 종목들을 뭐 한 5개, 6개 찾아서 그냥 쫙 뿌려 놓으면은 그 중에서 뭐 확률 반반이라고 해서 6개 중에 3개는 내가 돈을 벌었고 3개는 내가 돈을 잃었다. 라고 했으면은 어쨌거나 그 6개의 포트폴리오 전체로는 내가 대충 돈을 번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그 6개 중에 어떤 3개가 돈을 벌었고 어떤 3개가 세 종목이 돈을 잃었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확률 분포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딱 어떤 개별적으로 이 주식이 어떤 경로로 갈 거냐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고 주식 몇 개가 손실을 보더라도 별로 마음 아프지 않고 되게 평온한 마음으로 계속 새로운 베팅을 해나갈 수 있는데 네. 그 점을 알려주는 곳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좀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좀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그런 사고방식을 접했던 게 그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다 어려워요. 이게 제가 독서 모임을 여러 번 해봤는데 평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두 책은 저희가 얼마 전에 박성진 대표님하고 네. 같이 리딩방 코너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혹시 네네. 못 보신 분들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 두 책을 다 네네. 했나요? 한날 그냥 같이 다뤘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두 책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나심 탈렙 책의 문제점은 이분이 좀 친절하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책 서문에 막 그런 얘기도 써요. 나는 책의 목차만 보고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차가 되게 이상해요. 불친절하죠. 네, 불친절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책 내용을 읽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게 목차만 후루룩 훑어서 추측할 수 없게 그렇게 네. 책을 쓰겠다라고 말을 하고 책도 읽어봐도 내용이 좀 이상하죠. 네. 그나마 읽어도 어려워. 읽어도 네.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그 책은 그 이건 선생님께서 편역을 좀 네.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읽기 쉬운 형태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직역에 가깝게 해버리면은 또 내용이 또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서는 좀 뭐랄까 고민거리만 던져주고 해답은 제시를 안 하거든요. 네. 그 해답은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가서야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책이 또 좀 많이 난해해가지고 좀 어렵죠. 그리고 마이클 모부신은 훨씬 더 친절한 버전이긴 한데 네. 친절하게 정갈하게 잘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공식을 가져와서 좀 딥하게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네. 이게 초반에는 좀 재밌네 하고 있다가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공식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그 확률론적 사고로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와 있었는데 원래 네, 원래 그런 제목으로 있었는데 이게 네. 절판이 된 지 한참 지나서 저는 이 책을 중고로 구해서 읽어보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래 이 책이 다시 발간이 된다면은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는 이 책 하나를 딱 추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FM미디어에서 이렇게 잘 출간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 책을 추천하면 되겠다가 되었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저 맨 앞에 홍진채 대표님의 추천사가 있는데 저는 그 추천사도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그 인도 경전, 네. 바가바드 기타.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네.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말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이게 인도의 3대 경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경전까지 읽으세요? 힘들 때 원래 사람이 힘들면은 인도 경전까지? 그때 같이 모임을 하시던 분들 중에 그 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그 요가보다 좀 되게 철학적인 그 인도의 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도 읽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인도의 경전이 그 되게 유명한 경전이 3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2개는 좀 약간 귀족 제사장들이 읽는 경전이고 바가바드 기타는 서민들이 읽는 경전인데 이게 또 그 간디 아시죠? 네. 간디가 평생 가장 사랑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디가 자기가 주석을 단 그 해설서를 쓰기도 한 책이고요. 네. 인도인들에겐 되게 유명한 책인데 네, 이 책이 사실 마하바라타라는 되게 거대한 어떤 대서사시의 한 챕터예요. 한 챕터인데 이게 어떤 왕족이었던 사람이 다른 친척들한테 영지를 잃고 쫓겨갔다가 다시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 자기 친척들과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고민을 하는 그 장면에서 요 바가바드 기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막 고민을 하는데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이게 올바른 일인가? 그냥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아바타라고 하죠. 신이 예. 현생으로 와서 예. 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예. 모양새를 하고 예. 그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거기서 그 신이 이 주인공한테 막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네. 그 조언 중에 가장 반복되는 조언이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 뭐 이길지 질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런 거는 그냥 신이 정해주는 거고 너는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행해라. 네, 행하는 것만으로 열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다. 네. 그런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건데 이거를 확률적 사고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단일 시행과 다수 시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일 시행과 다수 시행이요? 네, 네. 단일 시행은 개별 하나의 시행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를 샀는데 네. 이게 뭐 한 달 후에, 뭐 6개월 후에 올랐냐 떨어졌냐. 뭐 요런 개별 하나의 투자건들, 요런 각각이 단일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이번에 던졌더니 1이 나왔다. 이번에 던졌더니 3이 나왔다. 네. 6이 나왔다. 요 각각이 개별 시행인 거죠. 예. 단일 시행.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고자 하는 게임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4, 5, 6이 나오면은 제가 이기는 게임이고 1, 2, 3이 나오면은 제가 지는 게임이고 네. 근데 뭐 이겼을 때 버는 돈, 졌을 때 잃는 돈 똑같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5가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와, 이겼다. 그럼 난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오면은 아, 졌다. 나는 실력이 없었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실력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손목의 스냅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4, 5, 6이 나올 수 있는 빈도를 높이게 연습을 하는 뭐 그런 게 실력이 될 건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자, 주사위를 100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결과값이 1, 2, 3, 4, 5, 6 각각이 몇 번씩 나올 건가. 100번 던지면 대충 한 16번 정도 나오겠죠. 근데 뭐 1은 10번 나오고 6은 뭐 20번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1000번 던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167번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겠죠. 평균의 획이. 네. 대수의 법칙이라고 네. 하죠. 네. 많이 던질수록 그 나올 수 있는 그 확률 분포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주사위를 던질 거냐 말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네.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나한테 유리한 확률인가. 네. 여기서 유리한 확률이라 하면 개별 주사위가 나올 확률 뿐만 아니라 네. 내가 이기는 주사위가 나왔을 때 내가 버는 돈이 얼마냐. 그다음에 내가 지는 주사위가 나왔을 때 내가 잃는 돈이 얼마냐. 그걸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확률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4, 5, 6이면 이기는 게임, 1, 2, 3이면 지는 게임. 근데 이겼을 때 버는 돈, 졌을 때 잃는 돈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게임은 기대값이 빵인 거죠. 그러면 이 게임을 만약에 한 번 했을 때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게임을 내가 100번 하고 1000번 했을 때 결국은 나한테는 남는 게 없을 거다. 라는 추론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일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이 게임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버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 좋게 만약에 5와 6이 나와야만 이길 수 있고 1, 2, 3, 4가 나오면은 지는 게임이다. 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내가 지는 게임이 되는 그렇죠. 거죠. 뛰어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5와 6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인데 근데 5와 6일 때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이 한 3만 원이다. 네. 그리고 1, 2, 3, 4가 나왔을 때 내가 잃는 돈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0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 게임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리한 확률 분포다라는 걸 나는 파악을 한 건데 네. 그것만으로 끝인 거냐.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얼마를 베팅할 거냐.
그렇죠. 거죠.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요 게임 한 번에 내가 1,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확률이 나한테 유리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시행에서는, 그 단일 시행에서는 내가 질 수 있잖아요. 질 수 있죠. 네, 뭐 1이 나왔건 2가 나왔건 3이 나왔건 4가 나왔건, 혹은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버는 돈, 잃는 돈이 동일한데 2, 3, 4, 5, 6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게임, 1이 나오면 내가 지는 게임, 분명히 유리한 확률이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전 재산을 여기에 걸면은 그럼 안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치면 네, 이제 한 0이 번이라도 치면 돼버리니까. 0이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확률이 유리한 만큼 조금씩. 그래서 한 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내가 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베팅 금액을 조금 줄이고 그러다가 돈을 어쨌거나 확률적으로는 내가 버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길 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벌다 보면은 내 원금이 조금씩 더 불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겨갈 때는 내 베팅 금액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번 시행을 할 수 있게 베팅 금액을 계속 조절을 해나갈 수 있어야 네.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나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투자 의사 결정에서 주사위를 던질까 말까 하는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확률 분포가 유리한가.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짊어져서 다수 시행이 가능한 형태로 내가 베팅을 하고 있는가. 네. 요 두 가지가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이걸 갖췄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금이 1이 나왔냐 6이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어때?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베팅을 하는. 네, 여기서 정확히라는 표현만 좀 제외하면은, 네. 네. 사실 이건 이제 주사위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히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 세계로 오면은 네. 사실 그 주사위 자체도 그 무게 중심이 좀 다르잖아요. 딱 중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표면이 좀 깎여 나간 곳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혹은 어딘가에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처음 10번 던졌는데 10번 연속 1이 나오면은 어떡할 거냐. 이게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확률을 잘 추론을 했으니까 계속 던지면 돼. 그럼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언젠간 돈을 벌 거야. 라는 거는 어쩌면 순진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야, 여기 사기가 있는 거 아니야?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단은 판을 엎고 나오는 게 어쩌면은 나를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이제 이 주식을 오늘 내가 샀을 때 이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1년 후에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 뭐 15,000원에 있을 확률 몇 %야? 5,000원일 확률 몇 %야? 이거 정확히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계산을 시도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고, 그것보다는 내 계산이 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더 버퍼를 많이 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또 현실에서는 중요해지는 거죠. 그거를 투자 쪽에서는 뭐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공식대로만 하자면은 뭐 확률 반반인데 이겼을 때 뭐 10,000원을 벌고 졌을 때 9,000원을 잃고 하면은 유리한 확률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베팅을 했다가는 그 기대값 계산에 내가 틀렸을 때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유리한 버퍼를 많이 둬서 이겼을 때는 내가 한 3만 원 정도 벌고 졌을 때는 10,000원 정도 잃고 뭐 그런 게임일 때 베팅을 하는 게 안전한 거죠. 그걸 한번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개인 확률 투자자뿐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잘 못해요. 요 내용에도 나오는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또 사람은 또 불확실성이 큰 세계일수록 편향 그리고 심리적인 변동 그게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고 그걸 우리가 수정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고방식, 투자자의 예로 봤을 때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을지. 방금 편향을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편향들이 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몇 가지 용어를 써서 네. 확률적 사고가 아닌 사고의 종류를 막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굳이 그런 용어까지 붙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뭐 하거든요. 심리학적 용어. 네, 인과론, 결과론, 이원론, 노력, 만능론.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인과론이라는 용어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다 뭐 저는 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온 네 가지 개념이 네. 원래 그 일본의 학자분들은 좀 그렇게 어떤 카테고라이즈 하는 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세세한 용어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네. 사고방식, 어떤 A라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B라는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B라는 원인이 다음에 또 반복되면은 A라는 결과도 또 반드시 나올 거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게 결정론적 사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고, 네. 뭐 F는 M의 뭐 뉴턴의 고전력학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네. 그 결정계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 나왔을 때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투자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할 때 제가 A, B, C라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A, B는 맞았고 C는 틀렸고, 네. 근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D라는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운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아까 언급하신 그 박성진 대표님 네. 나와오셨던 그 방송에서 제가 그날 호스트를 했었는데, 그 방송에서도 박성진 대표님께서 어떤 의류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 이러한 이유로 이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되게 너무 운에 기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응들이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실력이라는 거는 네. 주가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올라야 할지를 명확하게 딱 맞춰야 그게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실력인 건 맞죠? 맞는데 그게 아까 그 주사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딱 1, 2, 3, 4보다는 5, 6이 잘 나오게 손목의 스냅을 잘 연습하는 그런 식의 실력인 거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안 네, 되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승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격이 되게 싼데 A, B, C, D라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 뭐 A, B, C는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뭐 D라는 스토리는 내가 생각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되게 비싼 상태였더라면은 그리고 A, B, C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되게 많이 붙어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D라는 어떤 이벤트가 터졌더라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시장 가격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지 않고 어떤 이유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뭐 호재에 민감한 국면인 상태, 뭐 그런 것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태에 있는 회사들을 한 10개 정도 발견해서 그냥 쭉 깔아놨다. 그럼 그 중에서 한 서너 개가 뭐 운 좋게 2배가 올랐다. 그럼 이렇게 내가 돈을 번 게 운이냐 실력이냐. 저는 이게 순전히 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과 실력이라는 거는 그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 어떤 시스템을 판단할 때 무작위성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데, 그 무작위성이 단일 시행의 결과에 많이 기여하는, 많이 관여하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고, 네. 무작위성이 많이 관여하는 시스템에서 실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그 무작위성을 계속 제거를 해나가는 것만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고, 그런 사고방식이 뭐 결정론적 사고 혹은 인과론적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오류, 편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뭘 제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자기 확신 오류도 나오고, 자기 관여의 환상이라는 것도 네. 나오고, 전망 이론도 나오고요. 전망 이론이라는 게 뭐 데니얼 카너먼 선생님께서 네. 언급해 주신 건데, 요게 되게 유명하니까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그 가로축은 우리가 버는 이익의 크기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돈을 벌었다, 이만큼 그렇죠. 벌었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만큼 손해를 봤다 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가 뭐냐면은 내가 얻는 행복의 정도, 쾌락의 정도인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인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같은 금액의 이익에서 얻는 쾌락의 폭보다 네. 같은 금액의 손실에서 얻는 고통의 폭이 더 크다. 더 크다. 네, 요만큼 갔을 때 올라가는 높이보다 똑같이 요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내려가는 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물렸을 때 더 힘들다. 그렇죠. 예. 네.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행복한 정도보다 100만 원 손해 봤을 때 슬픈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쾌락과 고통의 증가폭이 예. 그러니까 이익이 더 지속될수록 혹은 손실이 더 지속될수록 추가로 내가 더 얻게 되는 그 만족 혹은 고통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옆으로 눕고 눕죠. 왼쪽으로 갈수록 또 계속 누워버려요. 예.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 벌었을 때 엄청 기분이 좋다가 예. 1,000만 원 더 벌었을 때 2,000만 원 벌었을 때 추가 1,000만 원 벌었을 때 추가로 더 행복해지는 정도는 맨 처음 1,000만 원 벌었을 때보다는 좀 덜하고 여기서 1,000만 원 또 더 벌었을 때의 그 행복의 증가폭은 또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1,000만 원 손해 봤을 때는 막 진짜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러는데 네. 예, 여기서 1,000만 원 더 손해 봤다. 예. 그러면은 자포자기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존버. 네, 존버. 네, 그쵸, 그거죠. 네. 그래서 요 전망이론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으로부터 네.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관측할 수 있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익절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손절은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나면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나면은 네. 여기에서 추가로 1,000만 원 더 벌어봤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좋긴 좋지만 아주 좋진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그 사람이 자기 그 고점, 네. 고점이 원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거기서 빠지면 네, 또 배 그러니까 아프니까. 네, 여기에서 빠져서 내 원금까지 돌아간다. 원금까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는. 네, 생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벌었다가 이게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서려고 할 때, 그러니까 플러스 10% 갔다가 플러스 9로 꺾였을 때, 그럴 속상하죠. 때, 네, 빨리 팔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익은 우리가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손실을 보고 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딱 뜨고 나면은 이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로 반등을 했다고 해서 팔지 않죠. 그렇죠. 네, 아무 원금 의미 없다 회복해야. 생각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더 내려가도 내가 추가로 느끼는 고통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이왕 물린 거. 네, 이왕 물린 거. 네. 근데 이제 원금으로 회복을 해갈 때의 그 행복의 폭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지. 네, 본전을 갈구하는 그 갈망이 되게 크죠. 맞아요. 그리고 또 물타기 같은 게 네. 그런 거죠. 마이너스 20을 찍었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20에서 물타기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 한번 빡 하면은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10으로 딱 줄어들잖아요. 네. 기분 좋죠. 네, 마이너스 20이 잠깐 마이너스 10이 되면 잠깐. 잠깐 기분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타기는 사람들이 막 되게 쉽게 하는데 불타기는 또 못 하잖아요. 어렵죠. 손이 안 나가죠. 네, 불타기를 하면 플러스 10 돼 있다가 플러스 5가 되는데 그냥 너무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네. 나는 이걸로 10% 벌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더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격언이 있죠.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그렇죠. 펀더멘탈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괜찮은 기업을 잘 찍어서 길게 높은 수익을 먹어서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도 결국은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해서 돈을 버신 거고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 트레이더 분들도 내가 좋은 흐름을 잘 탔을 때 이거를 길게 끌고 가서 가능한 한 끝까지 먹고 나와야 되고 내가 좀 흐름을 잘못 탔다 싶을 때에는 뭔가 잘못됐다 싶을 때에는 냉정하게 털고 나와야 되고 그걸 잘해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망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지적 편향이 그걸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가면은 이길 때는 작게 이기고 그쵸. 질 때는 크게 패한다는 그쵸. 그 네. 전망 이론. 항상 요거를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은 제가 또 2020년 재작년에 읽은 책 중에 또 제일 재밌었던 책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네. 명저. 예.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일종의 앵커링 이펙트인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앵커가 잡혀버리면은 내가 많은 편향에 빠지게 된다라는 건데, 나의 평단가. 네, 평단가를 아예
내가 보는 평소에 어떤 관리하는 엑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진짜 포트폴리오 시트를 봤을 때 네. 제가 따로 관리하는 엑셀 시트에는 제 매수 단가가 안 나와 있어요. 의미가 와. 없으니까. 그냥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유리한 확률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종목들 간의 상대적인 매력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의 편입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게 그 시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주사위 비율로부터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매수 단가가 얼만데라는 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엑셀에도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네. 이 종목으로 요걸 투자해서 내가 그러니까요. 벌었냐, 그러니까요. 잃었느냐, 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잃었느냐를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네. 저도 처음에 그랬고. 네. 애초에 내가 뭐라도 하나로라도 벌어야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할 거냐 아니냐 네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는 족족 다 깨지는데 난 주식하면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계속 해볼 테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처음에 하실 때에는 개별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작동을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는 엑셀 시트가 있고 그거 말고 그 개별 주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왜 샀느냐 혹은 왜 팔았느냐 혹은 살려고 하다가 왜 안 샀느냐 팔려고 하다가 왜 안 팔았느냐 혹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뭐 실적 발표를 했다 아니면 뭐 어떤 수주 공시가 났다 투자 공시가 났다 뭐 아니면 뭐 경쟁사에서 어떤 이슈가 터졌다 뭐 경쟁사 공장에 불이 났다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포지션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메모들을 다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한 날짜들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단일 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가 잘 하는지를 체크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기업들의 장기 시계열 주가 차트 있잖아요. 그걸 쭉 늘어놓고 내가 시점별로 했던 의사결정들을 쭉 이제 붙여서 보는 거죠. 보면은 항상 내가 팔면 저점이었네? 팔면 저점이었고, 사면 고점이었고, 하네? 이제 한 3번, 4번, 5번, 6번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대충 보면은, 내가 좀 잘했네. 혹은 나는 계속 헛발질을 했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의 실력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덜 한 걸까? 혹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걸까? 혹은 어떤 너무 기업만 보고 매크로한 걸 신경을 안 쓴 걸까? 뭐 아니면 회사의 펀더멘털은 내가 잘 봤는데 뭐 수급을 잘 못 읽은 거였나? 혹은 뭐 너무 비싼 가격을 내가 용인을 했었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의 능력을 계속 검증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이제 별개의 시트인 거고. 또 이 책 내용의 앞부분에 그 일본 분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의 어떤 무사들의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쇼군들.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더라고요. 이기는 싸움만 하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게 이기는 싸움인지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게 알 수 있을까요? 안다는 용어보다는 저는 추론이라는 용어를 좋아하고요. 그게 하워드 막스 책에 보면은 추론이라니 얼마나 멋진 단어인가 뭐 그런 말이 나와요. 안다라는 건 이게 좀 뭐랄까 깊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안다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안다는 착각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거고. 좀 투자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좀 주식 투자 좀 알겠다 할 때 탈탈 털리잖아요. 항상 위험하죠.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또 내가 베팅 비율도 엄청 늘어나 있고, 이제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것보다는 이제 그래서 확률을 안다라기보다는 확률을 어떻게 추론을 할 것이냐라는 용어가 저는 좀 더 마음이 편하고, 기본적으로 그 변하는 것
주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일단은 주식회사라는 게 뭐 하는 회사냐.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펀더멘탈과 심리,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느냐인 거고, 그게 결국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요것들을 좀 분해를 해서, 자, 펀더멘탈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럼 뭐 주식회사라는 건 뭐 하는 회사며,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뭐냐, 경영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찾아보면 공부할 거리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쭉 해봤을 때 이 기업이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혹은 뭐 지금 최근에 이익률이 좀 꺾였지만, 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게 어떤 신사업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익이 줄어든 건데, 이게 뭐 내년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뭐 결과가 이제 이 신사업이 잘 되면은 이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신사업이 잘 안 되면은 이익이 뭐 지금보다 한 30% 감소한 채로 또 한 3년은 그냥 보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판단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라는 거는 또 심리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대단히 충분히 많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방금 언급한 대로 뭐 데니얼 카너먼이라던가 행동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던져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 기록을 해놓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최근 3년은 사실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였거든요. 그 원래라면 한 20년 정도 걸려야 될 어떤 거대한 하나의 사이클이 한 2, 3년 사이에 되게 압축적으로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쇼크와 뭐 버블과 그렇죠. 네, 그 인간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얼마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가. 근데 그게 막연히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그 가격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정교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 와서 보니까 틀린 것 같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틀렸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평가일 수 네, 있는데, 네, 네. 네, 사실 뭐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그럼 다시 주가 반등하면은 지금이 틀렸던 거냐? 또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여기까지 어디까지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얼마나 현실을 왜곡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경험들을 계속 메모를 해가면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연준이 조금 완화적 스탠스로 7월 FOMC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2020년 하반기 그때 좋았던 종류의 주식들이 쫙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게 맞아? 이거 베어마켓 랠리야? 아니면은 다시 이제 시장 바뀌어서 또 진성 랠리 장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 중앙은행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거고, 그래서 뭐 중앙은행이 정말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면은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이 회사들의 주가는 어디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완화적인 스탠스로 안 가고 다시 좀 타이트하게 간다면은, 긴축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주식들은 분명히 다시 주가가 하락할 건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추론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좋은 투자를 잘 했고, 이거는 사실 우리 평생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각 국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똑같은 현실을 얼마나 좋게 왜곡해서 봤는지, 얼마나 안 좋게 왜곡해서 봤는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쌓여 있는 게 앞으로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내용에도 나오는 게 불확실성이 큰 세계에서는 과도한 자신감, 뭐 카리스마, 그리고 천재성이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다니까, 확신이 있어, 이거 실어야 돼, 배팅해야 돼, 이런 것들. 혹시 대표님은 약간 그런 성향은 아니실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뭐 어떤 한 회사를 엄청 깊게 보고 베팅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다행히 잘 벌고 잘 빠져나왔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이걸 이제 숫자로 적는 게 중요한 거죠. 좋게 봐서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펀더멘탈한 것만 갖다 붙여서는 도저히 이 가격이 용인이 안 되고 그럼 여기에서 되게 좀 이상한 것들까지 다 갖다 붙였을 때 여러 가지 수급 요인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들은 되게 동의할 것 같은 이상한 이론들이 좀 있었어요. 이상한 약간 대중성도 좀 이렇게 보는 거죠. 대중의 심리까지도. 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을 타고 있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여의도에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네.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한 번 꺾이면은 이게 아주 크게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다 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원래 그런 상황에서 또 훨씬 더 갈 수도 있어가지고 오버슈팅.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일단 줄이긴 줄여야죠. 비중을 좀 축소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팔고 나오는 트리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아닌 건데 이거는 안 좋은 이슈인데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별로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이 한번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안 좋게 믿죠, 해석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그럴 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이건 끝났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안 좋게만 평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다 털고 나왔죠. 그게 이제 차트로 보자면은 이제 약간 큰 산이 됐죠. 이중 어깨를 네. 찍고 이제 전저점을 뚫고 내려오고 막 요럴 때가 되면은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큰절 한번 하고 이제 다 팔고 나오고. 그래서 그게 숫자로 시작을 해서 좀 필요한 내러티브도 있는 거고 대중의 심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요즘에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에즈워스 다무다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그 내러티브 앤 넘버스 네. 그 책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그 책은 뭐냐면은 내러티브가 중요하냐 넘버가 중요하냐라기보다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넘버로 치환할 것이냐. 예전에는 이제 스토리라고들 많이 이야기했던.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스토리를 어떻게 넘버로 치환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되게 교과서적인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은 잘 읽어보면은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사람들이 좋게 봤을 때 그래 너 좋게 본다고 그러면 그걸 숫자로 환원하면은 얼마가 되는데 뭐 이런 연습을 시켜주는 그렇죠.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뭔가 보고 꽂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 그럼 이거 숫자로 하면 얼만데 그래서 몇 조까지 갈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그럼 뭐 몇 천억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책 내용에도 그게 있어요. 인간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에도 과도하게 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특히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온 차트, 주가 흐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러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이 책에. 사실 저는 차트가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인간 사고방식과 실제 행동의 역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되게 수많은 데이터로 기록을 해놓은 곳이 그런 분야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차트, 그러니까 과거에 걸어온 길을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가, 인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인가, 요걸 공부하기에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을 놓고 뭐 한 지난 10년치 혹은 20년, 30년치 실적을 놓고 주가 차트를 놓고 그러면 어떤 되게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뭐 실적은 되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국면, 혹은 뭐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만 뿅 뛰는 국면, 뭐 아니면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만 빠지는 국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은 왜 이런 좋은 거를 안 좋게 봤을까?
이거를 뭐 좋을 거라고 미리 다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쏠려서 이걸 못 보고 있었던 건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펼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지 말라라는 거는 그 차트의 어떤 특정한 형태가 의사결정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직까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연산 능력으로 파악해내지 못한 어떤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네.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뭐 그런 분들이 잘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패턴이 있을 순 있는데 뭐 인간이 그걸 찾아내는 거는 뭐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책의 182페이지에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네.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정보를 알고 무한한 계산 능력을 지닌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 가상의 존재를 그 재창자, 뭐 프랑스 수학자라고 네.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맞아요.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른다. 있다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아직은 네. 없다는 거죠. 그게 또 파고 들어가면 뭐 양자역학 얘기까지 들어가는데 이 책에도 양자역학 얘기가 나와요. 양자역학 얘기도 네. 나와. 많은 또 그 지식과 상식을 또 쌓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라플라스의 악마가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 네. 뭐 이래저래 뭐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대체로 한 번은 떠올려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른다라고 알 수 없다. 확률적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정보가 그만큼 부족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 건데 그냥 아직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직 파악해내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의 주가가 5분 전에 10,000원이었다가 11,100원이 됐다. 근데 11,100원이 되게 만든 그 거래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주식 왜 11,100원에 샀어요?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면은 이 주가가 10,000원에서 11,100원으로 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왜 샀는지를 왜 사고 팔았는지를 알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가의 변화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뭐 5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설적으로 왜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오히려 더 드러나죠. 그렇게 해야만 결정론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게 되겠냐. 근데 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퀀트 투자나 그런 쪽에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 얘기긴 한데 그건 뭐 앞으로 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랜덤 워크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우연히 축적되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정비되고 경제 지표나 기업 정보 등 정보가 잘 전달되고 시장 참가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은 랜덤 워크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이 뭐 갈지자로 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보, 경제 지표, 기업 정보 그게 잘 전달이 될수록 또 시장 참여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수록 랜덤 워크에 가까워진다. 어떤 뭐라나 변동성이 적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랜덤 워크에 가까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이 성숙할수록 투자자가 현명하고 다양해질수록 주가는 우연의 영향을 받기 쉬워진다라는 뜻. 네.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일단 이게 좀 역설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 책이 쉽게 쓰려다 보니까 네.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면이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진짜 스토리를 잘 짜서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짠다라 하면 그 딱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딱 정말 제대로 다 설명을 하려면 이 책 두께가 이거 한 3배는 돼야 될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랜덤워크라는 거는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얘기랑 붙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 가격이라는 거에는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거잖아요. 이게 1초 그렇죠. 전의 정보건, 한 달 전의 정보건, 1년 전의 정보건,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에 나왔던 거고, 과거의 정보인 건데, 이 정보들은 이미 시장, 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다 때문에 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정보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 여기서 그렇죠. 효율적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제대로 반영이 정도에, 다 되어 있는. 네, 효율적으로 잘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뭐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효율적 시장 가정에서 뭐 형, 뭐 준강형, 강형, 뭐 요런 세 가지가 있고 뭐 한데 일단 이 얘기를 뭐 학계에서는 아직도 효율적 시장 가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던지는 거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부해봤자 의미 없다. 다시 말해서 주가의 미래는 순전히 랜덤이다. 네. 라는 거예요. 예측이 아예 불가능하다.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으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틀렸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네. 뭐 좀 여러 가지 논쟁이 다 엮이긴 하는데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좀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정보가 되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네. 이게 다 같이 지는 게임이 된다. 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결과만 그러니까 결론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근거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초과 수익을 내는 사람의 빈도가 아주 부족하다. 네. 라는 거고 아주 소수의 아웃라이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운이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많은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지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요 말은 그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린 적 있나요? 그 반증 불가능 가설.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반증 가능한 어떤 경로가 존재해야 돼요. 네. 그렇게 반증 가능한 형태의 가설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반증을 할 수 있을지 실험 설계를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반증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직 반증 안 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참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거는 언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반증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유사과학이고 미신이고 뭐 근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종교도 일종의 뭐 굳이 얘기하자면 반증 불가능 가설이긴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의 검증 방식으로 야 초과 수익이 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그리고 초과 수익이 난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운이야. 해버리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반증되지 않아요. 네, 아무리 어떤 초과 수익이 났다는 데이터를 들이대더라도 그냥 그거 운인데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증 불가능 가설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폴로 13호였나요? 그 로켓 띄웠는데 폭발한 거. 네, 그 폭발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부품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폭발을 한 거였는데 그 링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한 10분 안에 급락했는데 그 급락해서 날아간 시가총액의 폭이 이 회사가 실제 물어줘야 할 배상금 손해액의 폭과 동일했다. 그러니까 야 어떤 사고가 났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 하락폭을 가격이 반영을 해버렸다. 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논문으로 쓸 정도로 희귀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외의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현재 이 가격을 펀더멘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을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흔히들 펀더멘탈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틀렸어. 시장은 비효율적이야. 라고 해버리고 끝내는데 이게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허튼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돈 벌기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 전체 투자자 중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네. 그 팩트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 참이다라는 걸 입증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뿐이지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자명한 사실인 거고. 네. 그러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 한들 내가 그 비효율성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그 비효율에 어떻게 안 빠질 것이냐,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인 거지. 단순히 시장은 비효율적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언제 효율적이게 되고 언제 비효율적이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 앞으로는 어떤 상태가 될까, 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기 라이프 자산운용의 그 강대권 대표님이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서 기업을 분석을 하면 현재 시가총액, 현재 가치가 나온다. 맞아요. 근데 이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설을 대입해 보면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고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효율적이다라면은 내가 분석한 것보다 시총이 낮다, 주가가 싸다, 그러면 그거를 안전마진 삼아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 될 테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 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은 딱 처음에 했을 때 항상 이 상황에 부딪혀요. 그 가치 평가의 결과 내가 내놓은 값이랑 가격이 비슷하면은 그동안 이 빡센 작업을 왜 했지? 싶고, 그다음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뭐 틀렸나? 뭘 잘못한 거지? 그럼 결국은 뭔가 이 가치 평가를 좀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되게 택도 없는 값이 나와요. 가정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되게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을 쓸수록 택도 없는 결과값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한 가치가 너무 높으면은, 현재 가격보다 너무 높으면은 나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가정을 조금씩 보수적으로 바꿔가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내가 생각한 가치가 너무 낮으면은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봤나 이러면서 가정을 조금씩 낙관적으로 바꿔가요. 그러다가 대충 한 그 갭이, 내가 생각한 가치가 현재 가격 대비 30% 정도 갭이 있으면은, 그래, 좋았어, 이 정도면은 대충 내가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 같고 매수해도 되겠어. 요런 게 그 처음에 입문할 때 빠지는 가장 흔한 스토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봤자 그거 좀 좋은 경험인데, 이거는 좋은 의사결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좋은 의사결정은 그냥 대충 좀 쓱쓱 둘러보고, 막 2배 이렇게 나와도 돼요. 현재 10,000원인데 내가 보기에 한 20,000원짜리인데 뭐 이렇게 돼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언제 이 20,000원이라는 거를 남들이 인정을 해줄까? 이게 지금 펀더멘탈이 부실해서 아직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냐?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은 좋아질 거냐? 혹은 실적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섹터가 너무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냐? 뭐 그러면 또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다른 섹터를 오히려 공부를 해서 이 섹터가 언제 어떤 이유로 꺾일 거냐, 뭐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급락을 할 거냐, 혹은 지금 되게 기대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나오고 나면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여기에서는 사람이 뭐 뉴스에 팔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주식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내가 써볼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까요? 확률적 사고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걸 내가 10,000번 해봤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좋은 결과가 몇 개 나올 거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뭐 확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헷갈리잖아요. 어렵잖아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냥 이거 100번 던져보면 어떨까? 1,000번, 10,000번 던져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뭐 어떤 A라는 주식을 보고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또 마블에서 또 평행세계를 밀고 있으니까 멀티버스를 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 분기점이 생겨가지고 한
1000개의 내 미래가 있을 때 네.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1000개의 미래 중에 몇 개의 미래가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잘 와닿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뭔가 아주 정교한 예측을 하나 했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야만 이 주가가 한 50% 오를 수 있다. 그 이외에는 별거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기업 분석을 많이 했으면은 그 정도 네. 감은 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베팅을 할까 말까 어떡하지? 이 고민을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베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답이 안 나올 때는 자 100개의 홍진채가 있다. 네. 100명의 홍진채가 지금 뭐 옛날에 뭐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아니라 뭐 예능 프로 중에 뭐 그래 결심했어 뭐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00명의 나 자신 중에서 몇 명이 행복해하고 있을 건가? 그럼 여기에서 행복해할 사람이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정도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확률 계산이라고 확률이라는 어려운 얘기를 해보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3명이 되게 갑부가 됐어. 그리고 나머지 97명도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네. 그러면 좀 해볼 만한 베팅인 거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어떤 베팅을 했고 이게 잘 됐으면은 나 이번 여름에 어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거고 네. 잘 안 됐으면은 그냥 뭐 집에서 방콕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게 확률이 반반이라면은 뭐 6개월 후에 내 미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미래의 절반은 하와이에서 휴양을 하고 있고 절반의 나는 그냥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 거다. 네. 그 두 개의 절반씩의 나를 합쳤을 때 만족스럽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하나의 미래는 되게 좋은데 어떤 하나의 미래는 뭐 내가 그냥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상태의 미래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거 전망이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갑부가 돼서 내가 얻는 만족감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내 미래를 퉁쳤을 때 0보다 더 높은가? 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건 베팅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상관없다. 나는 그냥 길거리에 앉아도 된다. 난 베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그건 또 각자의 선택이 되는 거죠. 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기대했던 대답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다양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책을 보시면 있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나만의 멀티버스를 만들라. 확 와닿는데요. 아, 다행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거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정신 승리로 다이어트 할 때 뭐는 먹고 싶고 아니면 이제 늦잠 자고 싶고 막 이불에서 나오기 싫을 때 그 왜 속된 말로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 먹고 늦잠을 자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내가 이긴 거라고. 아, 그쵸. 맞아요. 예. 내가 나한테 졌으니까 나는 이긴 거네. 또 다른 난 이긴 거야. 이렇게 해서 절반의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아 맞다, 우리 퀴즈 하나 내야 되는데. 퀴즈. 예, 퀴즈. 대화 내용 중에 네. 그 멀티버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100개, 1000개의 대체 역사, 멀티버스의 100개의 나, 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용어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무슨 시뮬레이션이라고 했거든요. 5글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요런 사고 기법인데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도시 이름. 아, 네. 이기도 한. 네. 그래서 이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행복한 이대호, 불행한 이대호, 네. 행복한 홍진채, 뭐 큰 그렇죠. 돈을 번 홍진채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나만의 멀티버스로 네.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그것과 이제 비슷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5글자 땡땡땡땡 시뮬레이션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선착순 5분께 저희가 그 확률적 사고의 힘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지배한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을 그대로 떠안으면서도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FM 미디어에서 나온 확률적 사고의 힘 가지고 오늘 홍진채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진짜 되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손 한번 그때 흔들어줘. 아이들이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 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더 쉽게는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